이제 지난 목요일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고 이 부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이른바 2조 심판론을 꺼내 들었잖아요. 근데 2조 심판이 곧 민생이다. 이거 좀 해설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소장님께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거기 선대위 선거 상황실에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의도나 취지를 가지고 이 2조 심판론을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퍼뜩 드는 생각은 정권 심판론의 불길이 워낙 세다 보니까 거기에 어쨌든 맞불을 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여튼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범죄 피의자인 것만은 분명한 팩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 피의자들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결코 현명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정권 심판론의 불길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면 여권이잖아. 여당이잖아. 여당 프리미엄을 10분 활용해서 여당 프리미엄이 뭐겠어요? 정부를 움직일 힘을 가지고 민생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약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프리미엄일 텐데 그거를 활용해서 정권 심판론에 대응을 하면 뭐 하루 종일 정권 심판론만 부르짖는 야당에 오히려 그 야당이 머쓱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정말 이 국민들의 그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좀 보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거를 생각을 당 해봤어요. 내에서도 좀 이 네. 전략이 그렇게 네. 효과적이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은 약간 이제 조금 뒷전으로 두고 이제 약간 중도층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듯한 그런 홍보용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정치 쇄신의 약속을 드린다.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제 조금 태도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조 심판을 보면서 좀 저는 어처구니 없고 좀 생뚱맞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한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차 싶어서 다시 이제 그 영상은 말하자면 읍소 전략으로 다시 선회한 거잖아요. 근데 때는 늦었다. 늘 뒷북을 쳐요. 뭐냐면 선거가 시작되면서 첫 메시지가 결국에는 그 이번 선거에 임하는 그 당의 선거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전략의 어떤 큰 문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큰 메시지는 읍소 전략. 저희가 힘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민생에 대해서 정말 제가 반성하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다음에 전략적인 축을 세워놓고 전술적 측면에서 2조 심판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계전판을 하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대문을 열 때 2조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거를 이번에 포기했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서 이번 선거를 뭐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120, 130, 140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2조 심판은 이 보수층의 극단적인 부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있지 안 되지. 뭐 조국 혁신들 조국 대표 실형받는데 이런 당한테 찍으면 되겠어. 이거 말도 안 돼. 범죄자 집단이야. 종북 집단이야.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보수 지지층들이에요. 그러니까 극보수 지지층에 맞는 전략을 던졌다는 것은 그냥 이번 선거에서 보수층만 팍팍 긁어서 최소한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켜내자. 라는 어떤 급한 마음에 던진 어떤 전략 같아서 좀 늦고 아쉽고 뭐 저는 이번 선거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생뚱맞았다. 민주당이 아쉬울 건 없잖아요. 아니 민주당은 고맙지만 그래도 이제 선거 전략으로 이제 평론을 하자면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전략으로 시작했다 그것이죠. 근데 내일도 잠깐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만 이게 뭐 절박함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엄살로 전략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는 거다.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엄살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현실적으로 선거 전망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선거를 쭉 해보면요. 정말 선거 전략을 하다 안 되면은 막판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큰절하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제 이러거든요. 저희 녹색정의당도 큰절했는데. 저희는 비 오는 날 바닥에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국민의힘 선거 전략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조 심판론도 조금 심판론 얘기하면 자꾸 정권 심판론이 떠오르지 이재명 심판론은 뒤에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나 급하고 선거 전략 자체가 없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인요한 위원장이요.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은 막 진화시키려는 분위기에 이런저런 발언을 해서 논란인데 어떻게들 평가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제 이종섭 전 대사 관련해서도 외국에서는 큰 이슈 안 된다. 또 이제 미국 뉴욕에서 살았던 경험을 이제 얘기하면서 마피아도 아내는 안 건드린다. 이런 발언들이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분석이 또 있나요? 도움이 안 되죠. 이거는 그 지지층이 들으면 좋아할 말이지만 선거에서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거판에서 내놓는 메시지는 중도층을 타겟으로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인요한 위원장도 참 아쉽고요. 이분도 선거 경험 없으시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 그 이수정 교수도 매우 아쉽고 이수정 교수는 제가 보기에 그냥 비례대표로 가시면 좋은 분이 한뿌리 교수님. 네네. 그러니까 대파 네네네. 한 뿌리가 예. 875원이었다. 한 달이 지역구에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셨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최소한의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수정 교수는 전문성은 있으시지만 정무적인 판단 부분에 있어서는 좀 2%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 전 소장님이 싶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한 뿌리가 875원이다. 요 발언과 함께 이렇게 네.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아쉬움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가요? 이수정 교수는 또 이렇게 대파 격파하는 막 영상도 올렸다 내리시고 그랬던데 이거는 지금 정권 심판론이 막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를 부으셔야지 기름을 한 숟갈 두 숟갈 이렇게 신나를 뿌렸습니다. 신나를. 많이 아쉽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스스로 내가 이성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가끔 이성 잃으실 겁니까? 아니 나는 이 해명도 너무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이를 이성이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고개를 이제 살포시 떨구고 계시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네, 민주당 그럼 후보에 대한 막말 논란도 저희가 할 얘기가 있긴 예, 있거든요. 그래도 씨의 당 대표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인요한 광고 들을 시간이에요. 인요한 쉐쉐. 위원장에 대해서 잠깐 네. 광고예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정치인사 2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이수정 후보의 사과 이야기 잠깐 전해드렸어요. 대파 한 뿌리가 875원이라고 말한 끝에 논란이 됐는데 결국 민생을 모른다는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를 했다. 사죄드린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 막말 논란이 여야 불문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성관계했을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진 전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준혁 후보 얘기요. 예.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뒤늦게 알려진 건지 2019년 모르겠어요. 발언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이제 그래도 전에 2019년 했던 발언이면 발언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발언은 젊어 한때 발언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좀 일찍 공천 경선 이런 거 하기 전에 좀 알려졌더라면 이것도 공천되는 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양문석 공영훈 후보도 있는데 이 문제도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는 이제 해명을 하면서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했을 거다라는 발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출직 공직자를 준비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앞으로 본인의 언행과 그다음에 글과 기록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듣더라도 적절하지 않고 잘못했다가는 그 위안부 부분에 대한 폄훼 논란을 피해자분들.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발언은 잘못됐어요. 부적절하고요. 근데 이제 이제 꼭 편은 아니더라도 제가 여기서 인요한 위원장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건 왜 김건희 여사에게는 지난 일이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다 지난 일로 이런 단죄를 받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아까 얘기를 못해서 지금 좀 덧붙이는 건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김준혁 그 후보 2019년이면 더 훨씬 지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뒤가 안 맞는 발언들이 결국에는 막말에 준하는 발언이에요. 그럴싸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언행의 이뇨한 위원장도 중도층이라든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김준영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뭐 당대표들이나 여러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각성을 하셔야 되고 김준영 후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해명도 조금은 미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위안부가 그 행태가 꼭 대한민국의 위안부냐 대한민국이 아닌 위안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명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예전에는 어떤 학술적이나 조금 여러 가지 본인이 과몰입되면서 박정희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면서 이런 일이 실언으로 나갔다. 뭐 이런 좀 유감이다 이 정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좀 뭐 아쉬움이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의 매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 사실 같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기시감이 드는 생각이 든다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아니 같은데 매주 하더라도 예. 녹색정의당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네, 네. 그리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된 유일한 원내정당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걸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남의 당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수정 후보 얘기를 하다가 그 상대인 김준혁 후보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 전략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원톱이 좀 한계에 부딪혔다. 이 상황이. 그래서 지원군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합류를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거는 이미 끝난 얘기고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계획이 한동훈 없고. 비대위원장이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다음에 장동혁 그 사무총장께서 그게 맞다 이렇게 선을 확 그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지역구의 지원 유세를 그거는 다니고는 계시잖아요. 공식적인 자기 무슨 자리를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지역에서 개별 후보의 요청이 있는 곳에는 이제 지원 유세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요. 첫날 유경준 후보 간 이후에 이제 여러 곳에서 아마 그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세 스케줄을 쫙 보니까 뭐 엄청 많이 다니시는데 아마 대전 이남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수도권 위주, 뭐 대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아쉽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선대위랑 국민의힘 선대위를 비교해 보면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너무 차이가 느껴지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데 양적으로 보면 대형마트와 약간 동네 편의점 이 정도 차이만큼이나 되는 것 같고 그 질적인 면으로 봐도 사실은 민주당에는 뭐 선거 경험 많으신 그냥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포진을 하고 계신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 일단 국회의원 선거 본인 선거도 경험은 안 해보신 그런 입장에서 전국 선거를 지휘를 하는 입장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부터 전국을 다니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강행군을 해서 지금쯤은 뭐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피로도가 극심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에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 선대위도 지금 늦은 얘기지만 좀 스피커가 다양하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지금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이제 자신의 지역구에 조금 너무 매여 있다 바쁜 보니까. 상황이고 네. 이제 이뇨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지원군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반면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거 유세 현장에 등장하면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이 지난 갈등은 없었던 것처럼 마치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목전에 다가섰고 4월 5일이면 이제 사전투표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거든요. 이제 개인의 갈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단체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선 전 실장도 뭐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서운함이 없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얘기하듯이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반드시 압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하에 본인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나온 것이고, 이재명 대표하고 뭐 지금 무슨 개인적인 갈등을 내세울 시간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선거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다음에 하나로 뭉쳐서 가는 거와 더불어 국민의힘 자체를 보면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한동훈 두 분을 보면 둘 다 공통점이 선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구에서 뛰어본 적이 없으면 그 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배지를 달아보고 설사 배지가 안 됐더라도 지역구에서였던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경험을 해봐야 전체적으로 앉아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민심이 어떤 부분에서 출렁이고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선거 전략들이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귀로 배우고 눈으로 배우고 책으로 배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팡질팡 우왕좌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같이 오랜 경험, 뭐 말하자면은 비서실장도 해봤지만 이분은 그 지역구에서 재선 의원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해봤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나름대로 이 국민의힘에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덧붙이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합류, 그거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 이제 그 영입을 한다면 진수희 소장님 같은 분은 지금 이렇게 전문가신데 전문가시니까 모셔가서 네. 특별 가해를 받은다면 모를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면 본인이 뭐 자기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 만에 하나 이 총선에서 패배가 됐을 때 그 책임을 왜 같이 합니까? 그런 요 부담감도 대목은 좀 있을 편집해 것이고.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뇨한 위원장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더 이상 실수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을 줄임으로써 좀 현상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잃지 않는 게 최선이다. 되게 힘겨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비판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너무 하여튼 정치를 안 해본 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어줬다. 의욕만 가지고 선거 못 치르거든요. 그래서 참 처음 출발부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